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 중에서 환자의 정신 상태가 변화되는 요인들,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까 하는데, 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약간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전문신장 소생술에서 5H랑 5T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H, 5T 같은 경우가 환자의 심정지 상황일 때 심정지의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에 배웠던 뭐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뇌 실질이 소실되어지는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정이 불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에이오 틱스라고 이야기하는 요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뭐처럼 심정지 상황에서의 5H, 5T처럼 교정 가능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있는 A, 여기 I에는 애시도시스 혹은 알코올이 포함되고요. E, 에필레시, 간질이 포함됩니다. I, 요거는 A의 E에 해당되는 거죠. 인펙션, 감염에 해당이 되고요. O는 오버도즈,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 그리고 유레미아, 요독증. T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라우마, 튜머, 톡식 있습니다. 종양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는 이 외상과 독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처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팁스에서의 I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인슐린, 그래서 저혈당증과 관련된 당뇨병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사이코시스,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포이즌, 중독이 한 번 더 나오고 있네요. 그죠? 독성과 중독. 요거는 또 이제 이렇게 묶어볼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S는 스트로크이랑 시저, 요것도 또한 이제 간질이랑 같이 연결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영문 단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요 산증, 간질, 감염, 과다용량, 뭐 요독증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에시도시스, 에필레시, 인펙션, 그 다음에 오버도즈, 유레미아, 트라우마, 인슐린, 사이코시스, 스트로크, 이렇게 영문으로 외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영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물론 지금은 신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외상 같은 거예요. 머리 외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다뤄질까요?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뭐 저혈당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알코올, 상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래서 이런 IEO 팁스라는 이 둥자 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환자의 의식 상태가 변화되는 원인들을, 부가적인 원인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부분에서 뭐 이런 상의식 상태의 변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 물론 모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 환자 본인의 모든 질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 획득을 해야 되겠다. 정보를 최대한 획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거는 약간 외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손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외상의 경우에는 요거 먼저 해주시는 것이 맞고, 외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ABC의 순서대로 평가와 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호흡, 산소 공급, 뭐 기도 장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전문 기도수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평가까지 쭉 진행이 될 것 같다. 2차 평가가 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처치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IV를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잠금장치인데 요즘은 다 잠금장치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혈당. 여기서 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신경계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환자의 의식 수준이 변화가 되었다면, 이때는 당연하게도 혈당을 올려주는, 혈액 내 혈당 수치를 올려주는 처치만으로도 환자의 의식 수준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혈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 이 상태가 낮은 수치라고 하게 된다면 50%의 포도당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써져 있기는 한데요.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환자가 깨어나게 있는 양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최신의 연구 논문에서 확인된 바로는 제 기억입니다. 10%의 포도당을 넣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50%를 포도당 주는 거랑 비슷하더라, 유사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50%를 줘야 돼, 무조건 50%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이제 알코올 중독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는 티아민의 부족도 같이 와요. 티아민. 그래서 포도당만 주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티아민과 함께 뭐 투여해라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억제를 일으키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다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환자 주변에 주사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얀색 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환자 입이나 코 주위에 그 가루가 묻어 있다면 마약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 날로소론이라는 이 마약의 해독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해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중추 마약의 반응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날로선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호흡기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전에 했던 호흡기계하고 다랐던 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제한적이었어요. 응급처치 거의 다 똑같았었죠, 그죠? 폐기종이든 천식 환자든 어떤 환자든 간에 우선 뭐 환자 기도 보호해주고 자세 반자이를 해주고, 산소가 뭐 SPO도 좀 많이 낮아져 있으면 산소 투여를 해주고, 환자에 맞는 산소 투여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 확보해 준 이후에 환자의 뭐 후두 경련이, 그 기관지 경련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뭐 기관지 이완제를 투여를 한다거나 하고, 그리고 환자의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 혹은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던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뭐 써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갔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왜? 동일하게 신경계에 문제기는 하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자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가 지금 억제된 건지, 알코올로 인해서 억제된 건지, 혹은 혈당이 부족한 상태인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투여하느냐, 날록선을 투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알코올 중독 나왔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서는 티아민과 포도당을 같이 투여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환자가 저혈당이면, 알코올 중독인데 저혈당이면 티아민과 포도당을 같이 투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인데 뭐 포도당이 충분하다. 그러면 티아민만 투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첫째 부분들은 포도당, 날록선, 티아민 이 세 개의 약물들을 각기 다른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티아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의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베르니케 증후군 그리고 코르사코프 정신병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질병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뭐 실조, 눈 근육의 쇠약이라든지 정신장애, 그래서 급성이면서 가역성 뇌병변이라는 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코르사코프 정신병인데 여기는 비가역적 기억력 장애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코르사코프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급성과 가역성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르니키 증후군이고요. 비가역적인 기억력 장애는 코르사코프입니다. 비가역적이다, 가역적이다라는 것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얘는 회복이 가능하고 얘는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아민이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IM도 괜찮고 IV도 괜찮고 PO도 괜찮더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 압력의 상승이라고 해서 폐쇄성 머리 외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 환자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분당 10에서 12회로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어떤 게 기준인 거죠? EtCO2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EtCO2의 농도가 분압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다 환기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맨 마지막에 이 단어입니다. 뇌탈출증이 있는데 이때는 과다환기입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과다환기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과다환기를 하라고 했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뇌탈출증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과다환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환기, 분당 20회의 과다환기와 삼투성 이노제인 만리톨이 사용되게 되면 머리의 부종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어서 환자의 두개뇌압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투성 이뇨를 유발해가지고 혈관 내공간으로 수분을 제거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뇨제기도 해요. 마니토는요, 그죠? 그래서 내부종을 줄인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믿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뇌집중하고 뇌출혈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ACLS에서 전문신장 소생술에서는 그냥 뇌졸중이라는 단어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허혈성 뇌졸중이냐 출혈성 뇌졸중이냐 요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뭐가 뭐 틀렸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의 내리기를 여기서는 뇌출혈을 따로 내린 거고 뇌졸중을 따로 내리고 있는 뿐입니다. ACLS에서는 묶어서 하는 것 뿐이고요. 뇌졸중은 뇌 혈류의 차단으로 발생하는 뇌 조직의 손상과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점, 우리가
뇌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신체의 조직들을 모두 다 조율하고 있는 것이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뇌 조직이 일부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조직에서의 기능이 당연하게도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뭐 네 발자 뭐 브레인 어택, 하트 어택 뭐 이런 식도 이제 나올 거긴 한데 요거는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밑에는 거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서 조직에 손상을 준다라는 점. 요게 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둘 다 맨 처음부터 손상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럼 왜 죽느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들만 살짝 보고 넘어갈 겁니다. 뭐 미국에 있는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이게는 이제 뭐 ININDS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CT와 심리학적 장비가 구비된 병원으로 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 두 가지만 되면 빠르게 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것이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좋다라는 결론을 이쪽 연구소에서 낸 거겠죠.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CT와 심리학적 장비가 구비된 병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죠. 생각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CT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대표적인 그 혈전용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혈전용해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서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당연하게도 혈전 등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데 콕 박혀가지고 이쪽에 혈류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막혀버린 얘만 없애버리면 돼요. 수술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혈전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확인해가지고 재건돼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으니 이때는 용해제 녹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차게 말씀드리면 ACLS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프로토콜이 좀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보시지 마시고 뭐 4.5시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ACS 책을 통해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4.5시간 이내 치료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상이 시작된 시간 온셋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증상과 징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뇌졸중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에 연구소에서도 빠르게 신속하게 이송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시간을 다투는 매우 중대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뇌졸중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인지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환자 생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요. 한 사람은 일반인이 어느 정도 뇌졸중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들이 뇌졸중과 관련된 뭐 말을 어눌해지는 뭐 이렇게 하는 어눌해지는 이런 환자들 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통하고 함께 말이 어눌 잘 안 나오고 내 머릿속에 생각한 단어들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그냥 버티면 되겠지 좀 나아지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누가 발견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요 두 가지의 사례에서 당연히 생존 가능성과 사후 예후가 어느 분이 더 좋을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증상들의 뇌졸중의 증상과 징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조기인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기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지금 뇌졸중 같은 거. 뇌졸중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브레인 어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하트 어택이 있죠, 뭐. 그래서 심장과 뇌에 어택이 생기게 되면, 누가 공격하게 되면 바로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다. 누가? 일반인이. 의료진이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료진들은 병원 내에서 환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게 잘못된 혹은 중대한 질병이다, 내가 뭐 어떤 질병인지까지는 완벽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환자 되게 심각해 보인다 라고 그냥 감만으로도 신고를 해주셔도 괜찮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대단히 대중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뇌졸중 관련된 내용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하기 전에 폐쇄성 뇌졸중하고 뭐 출혈성 뇌졸중 이제 있을 건데, 위에 있는 거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뇌졸중의 원인들은 85%가 뇌졸중이고 15%가 뇌출혈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어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뇌경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결과는 조금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의 주상경화증이라든지 혹은 관통동맥 질환이라든지 심장성 쇠전증 다른 원인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내 출혈이나 거미만 및 출혈 같은 것들이 존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던 케이스가 이제 거미만 및 출혈 환자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의 환자가 예후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인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주상경화동맥, 주상경화 쪽이 이 플라그들 그 내벽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피딱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플라그와 함께 지지층이 쌓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있게 되는 거고, 색전이야 뭐 이게 혈전 색전일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색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확 박혀가지고 이제 막혀버린 것들, 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막혔는데 얘는 지금 이제 조금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랑 비슷해요? 이게 뇌에 박혔으면 그리고 신장에 박혔으면, 이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장을 박혔게 되면 협심증이 될 수 있겠죠. 안지나 팩토리스라는 협심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뇌 같은 경우에는요, TIA라는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는 것들로 될 수 있겠다. 그림이 나온 김에 이제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세 번째로 흔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중년 이상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 중년 왜 중년 이상일까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60%가 주상경화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 이상은 주상경화증이다. 그렇다는 소리는 주상경화증이 많이 생기는 혈액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중년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되겠다.
대중들도 일반적으로 뇌졸중에 관련돼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요 본인의 뇌졸중의 가능성, 위험성이 뇌졸중 발병 위험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가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폐쇄성 뇌졸중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